자, 좀 전까지는 물권 또는 대항력이 있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었어요. 그 예컨대 가등기, 대항력이 있는 입차권, 가압류. 그냥 암기를 하십시오. 그런데 비교되는 게 뭐냐면 다음 아직 이행이 되지 않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만을 갖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 즉 어떤 경우냐면 종전에 자 갑소유의 목적물이 있었는데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 체결했는데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즉 을 명의로 아직 등기가 격려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 경우는 을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뭐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만 갖고 있고 이 소유권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좀 전에 왔을 때 그 제3자는 물권 또는 대항력 있는 권리고 그 대항력 있는 권리가 뭐가 있다? 가압류, 가등기, 대항력 있는 임차인. 그거는 이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단순히 채권만 갖고 있어요. 이 채권만 갖고 있는데 이 매수인과 이해관계를 맺은 3자도 해당하는가? 아니다예요. 왜냐하면 이 제3자는 급부 이행으로 형성된 실질적 외관이 있습니까? 사실은 외관이 없어요. 채권만 갖고 있다는 얘기는 외관을 갖는다는 얘기는 이 채권이 급부 이행이 이루어졌다는 전제가 돼야 돼요. 근데 채권만 갖고 있다는 아직 급부 이행이 안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죠? 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생긴 외관.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채권이 이행이 됐다는 거예요. 단순히 채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채권이 이행이 돼서 목적을 달성했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채권만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 개념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제3자 권리는. 그 경우에는 물권과 채권의 싸움이기 때문에 물권자가 보호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게 단서가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는 얘기는 급부 이행이 이루어졌다는 전제로 해서 제3자의 여부를 판단한다는 게 겁니다. 그러나 제3자는 얘기는 이거와 연결되잖아요.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이 얘기는 급부 이행이 이루어졌다는 전제예요. 전제가. 그 전제에서 제3자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2단계에서는 채권만 갖고 있는 데서는 아직 급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고 그렇죠. 채권만 갖고 있다면 아직 급부 이행이 남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3자의 보호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08조 이하의 규정과 다른 거예요. 자, 가서 복습을 해보죠. 법조문 자체가 그래서 틀려요. 저 선의 3자는 보호된다. 허위포시는 모른다. 그러나 저 선의 제3자는 보호된다. 그랬지 원상회복 의무 그런 표현이 없어요. 자, 아직 이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으로부터 생긴 채권에 관한 즉 이 경우에는 뭐가 다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 안 하잖아요. 단순히 채권만 갖고 있으면 원상회복 의무가 없잖아요. 원상회복 의무는 언제다? 그 채권 채무가 이행이 이루어졌다는 전제다. 하지만 지금은 단순히 채권만 갖고 있다는 얘기는 급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급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문제될 거 없다. 따라서 제3자의 보호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 얘기를 쓴 겁니다. 계약으로부터 생긴 채권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맺은 자. 예컨대 그 채권의 양수인, 소유권 이전 등기 채권을 양수하거나 아니면 그 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채권의 양수인, 채권에 대한 가압류권자, 채권에 대한 압류권자, 채권이잖아요. 좀 전에 것은 뭐냐면 가등기는 목적물에 대한 거예요. 소유권에 대한 거예요. 지금 뭐죠? 채권이잖아요. 이 채권의 전제는 뭐냐면 아직 급부 이행이 이루어지기 전이에요. 그러면 원상회복 문제가 발생 않고 따라서 제3자로서 보호되는 3자의 문제는 문제되지 않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채권에 아직 원상회복 의무는 급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근데 급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양수인이잖아요. 채권의 양수인. 그걸 잘 기억해 주십시오. 제3자의 권리는 원상회복 의무를 전제로 한다. 그 얘기는 그 채권 계약의 효력에 따라 발생한 채권의 급부 이행이 이뤄진 이후에 즉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한 이후에 원상회복 의무 발생이 되는 경우에 제3자가 문제되는 거지 그 전이라면 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야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매매대금 채권이, 자, 매매대금 채권이잖아요. 급부 이행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채권이 양도된 후 매매계획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은 해제로 권리를 침해되는 제3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급부 이행이 안 됐잖아요. 매매대금 급부 이행이 됐으면 매매대금 채권 존재하지 않죠. 소멸됐죠.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매매대금 채권이 양도됐다는 얘기는 아직 채권이 매매대금 지급이 안 됐다는 겁니다. 원상회복 의무 발생되지 않는 거고, 따라서 제3자의 보호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자, 또 하나 볼게요. 자, 그 전에 그래서 이 부분이죠. 우리가 여러분이 혼동스러운 게 뭐냐면 이 경우도 채권의 양수인, 채권의 가압류권자, 채권의 압류권자 108조, 109조, 110조 언급할 때 선의 제3자에 해당될 수 있잖아요. 제3자에 해당되잖아요. 108조의 경우에는. 근데 이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차이점은 뭐냐면 이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 전제 그게 따지지 않아요. 외형상 형성된 관계를 기초로 실질적 이해관계를 맺었냐 그 문제지. 근데 지금 해제의 경우에는 급부가 이행이 됐어.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해서 제3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제3자로서 보호를 못 받는 겁니다. 자, 구별해 주십시오.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계약상 채권, 계속 나오잖아요. 채권. 계약에, 그럼 교환계약이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되는 채권이 된다는 얘기는 아직 급부 이행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채권을 양수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피보존 권리거래 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처분금지 가처분 하게 되면 여기서 혼동하지 마십시오. 보통 처분금지 가처분 하게 되면 등기가 가능해요. 근데 그건 무슨 의미냐면 소유권을 처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분금지 가처분이 등기가 되는 것은 소유권 처분금지할 때 소유자의 처분권을 금지하라고 할 때만 등기가 되는 건데 지금 뭐예요? 채권이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채권을 처분하지 말라기 때문에 등기가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처분금지 가처분하면 등기된다 생각하는데 이건 등기가 안 돼요. 첫 번째. 그거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채권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등기된 것은 소유권 처분금지예요. 근데 이거는 채권이잖아요. 자, 채권을 이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수하는 거예요. 피보존에 걸려서. 그래서 등기가 안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계약 이행으로 인한 생기는 여건이 없어. 왜냐하면 급부 이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상회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제3자도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외관이 없고, 즉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대상인 목적물에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가 격려된 것이 아니다. 이게 등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적은 소유권 처분 금지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 채권 처분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이게 혼동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분 금지 가처분 되면 제3자에 해당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겁니다. 자, 볼게요. 자, 권리자. 좀 이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갑이 있어요. 그러면 을과 매매계약을 했어요.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는 채권만 존재하죠. 그럼 채권을 이행하고 등기를 해야만이 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병은 근데 을이 매매계약을 했어요. 누구랑? 병과. 병이랑 했는데 아직 등기를 안 했어요. 대신에 병이 어떠한 사정으로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어요. 뭘 한다? 을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으면 가처분 등기 갑굴안에 가처분 등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병명으로 가처분고자고 이렇게 해요. 처분금지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 해서 권리자 갑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병. 을의 처분, 을이 자신의 목적물을 처분하는 거, 매매하거나 증여하거나 아니면 임차권을 설정하거나 전세권자는 그런 처분 자체를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 전제는 뭐냐면 을이 앞으로 등기가 됐을 때예요. 그렇게 되면 병 앞으로 이렇게 등기가 돼요. 이건 목적물 자체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이런 상태가 어떠냐면 매매계약만 한 거예요. 매매계약만 했어요. 아직 등기를 안 했어요. 을과. 그런 경우에는 단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를 전제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등기를 못 해요. 목적물 자체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물 누구 거예요? 갑의 거잖아요. 근데 병은 이 채권을 전제로 해서 을의 채권자가 병이 처분금지한 것은 이 채권을 처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냐면 을이 병에게 이 소유권 채권을 넘긴 경우예요. 다른 거예요. 자, 아까는 을 명의로 등기가 됐잖아요. 그 경우에 되면 처분금지가 되면 이 소유권을 처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채권이 아니라. 그럴 때는 등기가 돼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등기가 안 돼요. 아직 급부 이행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차이점이 이겁니다. 이 상태에서 병이 처분금지하는 경우 이겁니다. 채권을 양수받기로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사실 이걸 처분해버리면 자기 권리 행사 못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겁니다. 근데 등기는 안 돼요. 즉 급부 이행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관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3자가 아니다는 거. 차이점은 바로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등기부에. 자, 이 사람이 을에 등기된 상태에서 병이 처분했을 때는 병은 처분금지 가치에서 등기가 돼요. 하지만 이 경우는 등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급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목적물의 소유권자 누구예요? 갑이잖아요. 근데 지금 병은 누구에 대한 권리 행사예요? 을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채권에 대해서만 행사하는 거죠. 목적물이 아닌. 자, 어려운 개념인데 곰곰이 돌아가셔서 복습하면서 그냥 생각해주세요. 차이점을. 그 생각하시면서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계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외관이죠. 즉, 을 명의로 소유권이 넘어온 것이 아니다. 즉,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대상인 목적물. 그 목적물은 을의 것이 아니라 갑의 것이잖아요. 처분금지 가점 등기에 격려된 것이 아니다. 대항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제3자를 보호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급부 이행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좀 이해하기 좀 쉽지는 않은데 제가 아까 비교했던 그 그림을 그걸 잘 기억해 주십시오. 차이점을. 다음. 자, 요것도 주택을 인도받은 미등기 배수인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최근에 이 중요한 사례인데 이제 신축 빌라 전세 사기 관련해서 많은 이슈가 되는 것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신축 빌라가 있어요. 신축 빌라가 있고요. 그럼 이제 매도인이 되겠죠. 매수인 등장해요. 보통의 경우는 돈을 주고서 등기 받아오는데 도등하는데 대부분은 매수인들이 투자 목적 하는 경우가 있어요. 투자 목적이니까 자기 자본이 없고 타인 자본으로. 타인 자본이 있는데 돈을 빌려서 하면 되는데 어떤 방법을 쓰냐면 임차인을 두는 거예요. 임차인을 끼고 사는 경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체결하는데 보통 계약금도 없어요. 계약금 주더라도 되게 작아요. 그리고 잔금은 임차인을 섭외해서 이 임차인으로 전달받은 임차 보증금으로 충당한다고 계약서에 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매수인이 임차인을 물색합니다. 물론 이런 중개계약을 주선한 중개인이 이제 물색을 동시에 해요. 그러면 매수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은 뭘 주죠? 임대차 보증금을 줘요. 임대차 보증금을 주면 매수인은 그 매도인에게 전달하겠죠. 그러고 나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등기를 해줘요. 이게 가장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냐면 임차인이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줬어요. 근데 매수인이 이 보증금을 매도인에게 전달하려고 도망가요. 그런 일이 실제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줬어요. 그런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뭘 한다? 돈을 주지 않고 매매대금 이 돈으로 매매대금 주기로 했는데 도망가요. 그럼 매도인은 뭐 하겠어요?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니까 계약을 해제해요.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매도인이 이제 소유자잖아. 아직 등기도 안 했기 때문에
소유자의 주에서 임차인에게 뭘 하죠? 명도 청구권 행사하는 겁니다. 명도 청구권. 너, 나 소유자야. 내 목적물이니까 돌려줘.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 213조를 행사를 해요. 이게 현실에서 발생하는 패턴입니다. 그 경우에 임차인은 어떻게 되는지. 자, 일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차권이죠. 임차권은 채권입니까? 물권입니까? 채권이에요. 채권은 이 사람은 지금 매도인은 물권자잖아요. 원칙적으로는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항력의 임차인은 해당됩니다. 그게 제3자. 3자에는 물권자 또는 대항력 있는 권리에 뭐가 있었죠? 대항력의 임차인. 따라서 이 임차인이 제3자로서 주장을 하고 보호가 된다면 이 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매도인이 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임차인에게 뭘 한다? 보증금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임차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미등기 매수인과. 이제 현실에서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그 전세 사기 이게 대부분 신축 빌라에서 이런 구조로 이루어졌거든요. 매수인이 도망가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돈을 갖고. 그때 당연히 매매 계약 해제하고 그럼 임차인은 어떻게 보호를 받는다? 제 계약 해제 단서 제3자 권리받는다. 그 제3자 채권이 단순히 채권자가 아니라 대항력 있는 권리를 취득했기 때문에 그게 논점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논점이 뭐냐면 자, 임대차 계약은 민법상 임대차 계약과 나중에 임대차 계약을 배울 때 제가 민법상 임대차 계약과 주택 임대차 보호상의 임대차 계약은 구분을 할 겁니다. 근데 민법상 임대차 계약은 처분 권한이 없더라도 지금 소유자가 아니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유효합니다. 그런데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요. 처분 권한이. 그러한 경우에만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적용을 받아서 보호를 받습니다. 처분 권한이 있다는 얘기는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매수인은 소유자입니까? 아직 법률상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이러한 경우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쟁점이 되는데 미등기 매수인은 매도인부터 허락을 받았어요. 계약서상의 잔금은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임차인이 지급하는 보증금을 갖고 한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매수인과 임차인, 소유자가 아닌 매수인과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유효한 겁니다. 나중에 또 나옵니다. 처분 권한이 없으면 그 주택임대법상 보호를 못 받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 계약은 처분 권한 있는 사람과 체결된 임대차 계약을 전제한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 처분 권한에서 소유자인데 비록 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소유자인 매도인부터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계약은 유효한 거고 이 계약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고 따라서 대항 요건을 갖췄으면 계약 해제가 있다 하더라도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쟁점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하나의 쟁점은 뒤에서 다시 언급이 될 겁니다. 그 얘기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다 들어간 거예요. 이 안에. 그 쟁점이 두 가지 다 있는 겁니다. 제3자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 즉 실질적인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적법한 임대권을 가진 임대가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것도 포함되겠네. 즉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소유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유효한 경우였는데 적용되는 경우였는데 그 경우는 다 실질적 소유자로부터 그 권한을 받는 자, 허락을 받은 사람, 그 얘기를 쓴 겁니다. 주택의 소유자는 자, 주택을 인도받은 미등기 매수인과 아까 얘기한 거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친 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 임대차는 원칙적인 무슨 소유자야 돼요. 하지만 소유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다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쓴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쟁점인데 지금 이제 계약 해제 파트하고 상관이 없죠.
요건 나중에 가서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다시 언급이 될 겁니다. 우리가 또 지금 해제 파트에서는 이거죠. 매매 계약의 이행으로. 자, 급부의 이행이 이루어졌죠.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인도가 있으니까 급부 이행이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급부 이행을 하게 되면 아까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전제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죠? 매매 목적물 인도에 매매 목적물 인도에 있으면 그것도 급부 이행이 이루어진 거구나.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주택 임대차와 관련해서는.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지에서 물건을 타인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으며 어떤 얘기냐면 좀 전에는 이제 미등기 매수할 때 신축 빌라 했을 때 매매 대금을 임대차 보증금 충당한다는 거고요. 요건 뭐냐면 신축 아파트인데 분양을 했어요.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대금을 지급하는데 분양대금을 전부 지급하기 전에 사업 시행자 분양자가 열쇠를 줬어요. 입주를 허락한 거예요. 분양대금을 완납하고는 해야 하는데 분양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준 거예요. 이 계약은 다른 거예요, 사실은.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다 납입하기 전에 입주자에게, 매수인에게 열쇠를 줄 거예요. 그 경우에도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다음에 이제 계약 해제의 3자 보호 규정에 적용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어려운 내용인데 이제 좀 여기까지는 사실은 시험의 수험생 입장에서 어려운데 나중에 이제 또 배워야 하기 때문에 미리 설명하는 겁니다.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기억하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원칙적 모습은 소유자겠죠. 근데 반드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거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돼야만이 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대부분 소유자가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하지만 좀 전의 경우처럼 미등기 매수인이잖아요. 미등기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 경우도 보호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논리를 만들어준 겁니다. 하나하나씩. 인도받았다. 자, 급부 이행이 이루어졌잖아요. 급부 이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상 회복 의무가 있는 거고 그 전제에서 제3자의 보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잘 기억해. 인도받았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급부 이행이 이루어졌구나. 그러면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나온 거예요. 왜 이 표현? 매매 계약을 이행으로 매매 목적을 인도받은 사람. 이 사람은 첫 번째 뭐냐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 그리고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급부 이행이 이루어진 것이야. 그래서 급부 이행으로 인해서 실질적 이해관계를 외관상 급부 이행이 확인할 수 있죠. 급부 이행이 외관상 이루어진 거. 그 외관을 신뢰해서 실질적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은 3자로서 보호받는다. 그 개념에 맞춰서 쓴 겁니다. 인도받은 매수는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지에서 물건을 타인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으면 요거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는 거고 이런 전제에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 3조 1항한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548조 1항 단서에 제3자에 해당된다. 이것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포인트가 뭔지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기계적으로 반복하시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그 깨달음이 오실 겁니다.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은 물건이에요. 소유권 취득한 경우에서 뭘 하는 건데 지금은 물건 또는 대항력 있는 권리의 하나의 케이스예요. 근데 그게 특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권을 갖춘 임차인과 연관돼서 지금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계약 해제와 합쳐서. 이 계약 해제, 임대차 계약의 계약 해제를 전제로 하는 경우는 미등기 매수인과 했을 때 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되게 중요한 판례예요. 그래서 이 전세권 사기에서 했을 때 임차인이 이 규정에 의해서 보호를 받거든요. 이 규정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되면 반려하는 경우도 있어요. 싸워서 항고하게 되면 다 받아들입니다. 이 조항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실무적 조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낼 겁니다. 내고 싶을 거예요. 실무도 되게 중요하고 활용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실무하면서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되게 깊이 있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주택 임대차 보복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이 될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어렵지만 이해하시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자습서 314페이지 314쪽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우리 문법상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물건이기 때문에 토지 매매가 해제된 경우 건물에 관한 이해관계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도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토지와 건물을 한 세트로 생각하는 게 직관적으로 생각하는데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에요. 다만 하나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이 동시에 매각이 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사용권의 문제, 소유자가 달라지면 토지 사용권에 문제가 있는 거고 나중에 처분할 때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토지 매매가 해제된 경우 건물에 관한 이해관계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3자는 이 토지 매매와 관련된 거죠. 자, 이것도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손해배상 책임. 정말 중요하다고 551조.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551조의 책임은 뭘 전제죠? 법정 해제권이죠. 법정 해제권은 전제가 채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죠. 그래서 551조의 손해배상 책임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다. 이 개념이 나온 거예요. 법정 해제권은 채무 불이행을 전제로 발생한 거고 551조는 법정 해제권의 해제이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은 결국은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책임이다. 왜 이 개념이 나오냐면 기억할 게 뭐냐면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551조가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의 해제의 경우는 551조가 적용될 수 없다. 왜? 합의 해제는 채무 불이행한 손해배상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가 아니라 채무 불이행과 상관없이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계약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따라서 551조는 당연히 적용이 안 된다. 그럼 이 사람들 손해는 이 합의 해제하면서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 결정하는 겁니다. 그때 강조를 했습니다. 동시에 원상회복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있다. 법조문에서. 원상회복 의무 사고는 동시행 관계인데 더 나아가 원상회복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 사이에서도 동시행 관계가 있다. 이것도 함께 기억해 주십시오. 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있죠. 해제된 법률행위 취소. 이미 했었습니다. 법률의 취소 파트에서. 자, 매매계약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손해배상이 남아있죠. 그럼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부담할 사람이 그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취소를 하는 실익이 있다는 겁니다. 자, 계약 해제된 법률행위도 여러분이 기억할 수험생 기억하면 해제된 법률행위도 취소가 가능하다.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뭐라다?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자, 계약은 의사표시라는 게 있어요. 의사표시 플러스 의사표시가 되고 이게 합치게 되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계약이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채권 채무관계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효력이 발생해서. 그리고 나서 채무불이행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 채무불이행에서 이렇게 해제권이 발생해서 소급회색 없애는 거잖아요. 그 논리적인 전제는 이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성립됐다는 전제예요. 즉 채무불이행 문제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됐다는 전제로서 즉 의사표시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발생한 거예요. 근데 해제는 의사표시에 손을 댄 게 아니라 단순히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는 채권 채무관계를 없애는 것 뿐이에요. 여기까지 손을 대는 게 아니에요. 유효하게 성립된 전제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를 소급하여 서는 거예요.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를 없애는 거지 이 의사표시까지 건드린 게 아니에요. 계약 해제는.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게 매수인 이 의사표시에 취소 사유가 있으면 취소를 하게 되면 요것까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계약 해제는 요것만 없앤 거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근데 의사표시 취소하게 되면 요게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비록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지고 있는 채무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려운 개념이에요. 왜 이게 쟁점이에요? 자, 계약이 해제됐으면 유효하게 성립하여 발생한 채권 채무 관계가 없어져요. 그럼 채권 채무 관계가 없어지는데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을까? 취소라는 것은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된다는 전제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의문점이 생겨요. 유효하게 법률행위 했는데 채권 채무 관계 소멸했는데 막 혼동이 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해제를 했다는 것은 유효하게 성립된 채권 채무 관계를 없애는 거지 계약 선의 자체에 손을 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거와 관련된 거잖아요. 채권 채무만 없애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자체는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채권 채무관계 소멸됐다는 이거는 이것도 없어지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되면 더더욱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가 있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강의를 듣는 분은 이걸 없애는 거구나. 따라서 요거를 없애서 요거까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그러한 경우는 손해배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면 이거 자체부터 없어지니까.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을 위해서, 이해를 위해서 한 거니까요. 자, 그 목적이 뭐냐면 대법원 판례는 상대방이 계약 해제 효과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매매 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되면 돌려준 것도 반환받기 때문에. 자, 이 문장 자체가 이렇게 쉬운 문장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서도 이렇게 해설을 친절하게 해설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방식대로 이해를 하면서 정확하게 암기해 주십시오. 정말 잘 나옵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해서 법정 해제권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계약 해지는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